출산을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태아가 아닌 이제 한 사람으로서 만약 그 생명을 해했다면 살인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해주지 않은 경우 이렇게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 혼자 방문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밖에 내놓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마치 태어난 직후에 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취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일종의 살인죄의 죄책에 질 수 있는 살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작위의 살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주신 대로 여전히 이제 피해자들이 태아가 정상 출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정말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뭐 구체적인 증거 혹은 법리적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황 증거가 있고 공개되지 않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으로 당시에 뭐 CCTV 화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일단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태아가 사산이 돼서 단순하게 수술로서 이제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수술 비용이 900만 원이나 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의자로 이제 지목된 산모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돈을 모았고 결국은 그 수술 이후에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부분을 봐서는 결국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서 사산된 태아를 반출한 그런 것이 아닌 고의치적이고 고의적인 은폐하고자 하는 살인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굉장히 가득하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의혹도 있죠.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입건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부검 등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병원 측에서는 화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이제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 사체를 은닉하게 되면 이것 또한 별도의 또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한 것들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 병원이 어쩌다가 한 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브로커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연결해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수도 없이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들도 인멸하기 위한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여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섬뜩하기도 한데 태아를 같이 모아서 화장한 태아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기소를 예비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원장뿐만 아니라 집도의 그리고 또 의료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모두에 대한 진술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태아를 화장한 사람이나 일당이 있다면 어떤 혐의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 낙태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합헌적인 법률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낙태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그래서 낙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살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태아가 아닌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살해를 했다면 이런 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낙태 시술을 넘어서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출생에 임박하고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는, 즉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살해를 계속 해왔고 이런 것들을 은폐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찰이 그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범죄는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의 그 기각 결정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충분한 증거들이 수입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고 이런 표현은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된 영장이 발부되는 건데 앞에 부연에서 설명했던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은 소위 말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경찰이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서는 거듭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이렇게 그런 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산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의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살인을 촉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입증 등에 대해 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경찰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행위가 만약 영업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핵심적인 의료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병원 이제 주치 등의 집도의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장 청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한 명품 회사가 리폼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던 거잖아요.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리폼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원래 기성 제품을 다시 이제 수선하거나 다시 이제 재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들, 이것을 이제 리폼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은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이분과 관련돼서 이제 명품 업체들이 이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상표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그런 영업행위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1심에서도 이제 원고 측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똑같이 승소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다는 게 지금 쟁점이었는데,
이 법률상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상표라는 것에 대한 의미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상표라는 것이 왜 있고 또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상표법의 존재의 의미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의 상표라고 하는데 이 상표가 가지고 있는 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표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판매를 하거나 한다면은 이 제품이 여기가 만든 것이고 이러한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상표법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인 품질 보증과 출처 표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침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 많이 일반적으로 약간 속어지만 표현하는 것 중에 짝퉁 상품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제품의 일반적인 제품에 그냥 그 상표만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가짜 상품들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사안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특허 법원까지 모두 루이비통에 손을 들어준 건데 전적으로 이제 리폼 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이걸 수선만 해준 거고 내가 이걸 리폼된 거를 내가 비싼 값에 판 것도 아니고 수선 비용만 받은 건데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을 법리로 정의한 게 상표의 소진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루이비통 가방이라는 거를 샀다고 했을 때 가방을 샀는데 뭔가 갑자기 이거를 새롭게 창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뭔가 이거를 다 오려내고 그냥 벽에 걸어놨다. 가령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소진이라는 법리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서 그 상표권을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으면 구매했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이 상표권자한테 이미 갔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 자체에 있어가지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또 돈을 계속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즉 상표권의 가치가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상표권자는 뭔가 또 돈을 내거나 주장할 수 없다.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그 자체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예 EU 같은 경우는 아예 구체적인 법률로서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상표권 소진의 범위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표권 소진과 이제 대비되는 것 중에서는 상표권 사용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품을 내가 산 다음에 상표권을 오려낸 다음에 내가 만든 가방에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가져온 제품 마음대로 훼손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수선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상표권 소진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는 상표권의 소진이 아닌 새로운 상표권의 사용으로 보느냐가 결정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결국 리폼 업자에게 손해배상이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큰 액수인 것 같거든요. 이 액수는 좀 어떻게 측정이 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요. 청구하는 금액 중에서는 실제로 그동안에 그 리폼된 제품의 양, 그리고 그 리폼된 제품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상표권 소진과 사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부터 법학계에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견이 없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나눠보자면요. 모두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폼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왔다. 이거는 다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루이비통의 출처 표시라든지 품질 보증 없이 누군가 루이비통 상표로 만들어갖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차별해야 한다고 인정했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또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는 부분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선비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 주인한테 돌려줬다면 이건 판매한 게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로 또 수선비만 받고 돌려줬다면
출처 표시에 있어가지고 원주인은 이게 어디서 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겼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법원은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리폼받은 제품을 그 원소유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